네. 권영할 위원장님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7기의 국가건축정책의 비전 및 17개의 연구 과제들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네. 첫 번째 주제인 민간 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원님이 민간 전문가 제도와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 백선경입니다. 네, 민간 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속한 이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이후 내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그 2007년에 제정된 그리고 이제 시행을 2008년에 된 건축기본법과 관련해서 이 민간 전문가 운영에 대한 이제 제도를 마련하고 또 실행하는 데서 좀 다방면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국토부의 민간 전문가 지원 사업, 즉 그 건축기본법 시범사업으로 이제 운행되고 있는 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지자체의 구체적인 실행 현황을 좀 파악하고 또 개선 방안도 제시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그 민간 전문가 제도의 이제 도입 배경과 좀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황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이 좀 무엇인지, 이 현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전문가 제도 도입 배경 및 개념입니다. 그 총괄 및 공공건축가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결국엔 성과가 무엇인지,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결국에는 어떤 지역에 또는 뭐 우리 동네에 이 공공공간, 뭐 다시 말해서 공공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이 개선되고 살기 좋아졌다일 것입니다. 이 좋다라는 것과 좀 연속선상에서 그럼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가 좀 보면요.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지역 현황에서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공간 환경, 그리고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디자인들이 굉장히 만연해 왔었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비슷한 양상의 건축물들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 주체별로 구분된 공간 환경.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희 연구원의 그 국가공원주 지원센터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제 발주를 내보내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검토할 때 뭐 체육시설이다라고 해서 검토를 하는데 옆 부지에 지자체가 아닌 뭐 정부 부처에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시설 유형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막상 조성하는 그 공공기관에서는 모르고 그냥 이 중복 사업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소유 주체별로 구분된 좀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 보시는 사진처럼 비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도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과도한 예산으로 공공건축물이 조성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 장의 변경이나 또는 뭐 여러 여건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변경 사항이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 차원의 좀 문제를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축 도시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연속선상에서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이 비단 행정의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국내 여건상 해외와는 좀 다르게 이 공공의 건축물, 특히 그러니까 공공 건축물을 조성할 때 대부분이 그 수행하는 주체 그리고 거기 절차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포션이 행정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해외의 경우와 좀 조건이 다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차원의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면 거꾸로 건축, 도시 환경이 개선되겠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일단은 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기획이나 이제 발주 업무가 아무래도 이제 순환되는 그 보직 특성상
좀 단순 행정 업무로 수행되는 좀 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 맥락과 무관하게 개별적이고 획일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이제 다이어그램 상에 보시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부서마다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체육시설, 그럼 체육과에서 하고요. 뭐 복지시설, 그럼 복지과, 뭐 아동도 다른 부서, 이렇게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공공건축이 추진되는 것들, 아마 총괄건축가분들께서는 지역에서 많이 실질적인 사항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거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가 있는 지자체도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문제가 어디서 실제로 발생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중복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말씀드렸던 그 사정업도 이제 기획 검토 때도 보면은 뭐 그 도서관을 짓는데 그 옆 부지에 다른 부서에서 뭐 행정복지센터 일부에 또 도서관을 만드는 이런 중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그 뭐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일단 기획을 좀 강화하고 또 발주 단계를 지원하고 설계와 시공 단계 품질을 확보하고 또 관리 운영 단계 체계적 접근을 위해서 이 외부의 전문가인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협력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초기 그 도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축기본법에 이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의 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법상에서는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민간 전문가를 총괄 및 공공건축가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이 도시재정비 특별법에서 이 총괄 계획가라는 용어가 사실 그 이전에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도시 분야에서 관련 법상에 있죠. 그리고 2009년에 공공부문 디자인 업무 기준에 고시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이 민간 전문가를 총괄 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그 이후로는 총괄 건축가 또는 총괄 계획가, 공공건축가 등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총괄 및 그 공공건축가에 대한 정의도 이 기준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지자체들이 이제 조례를 통해서 이 각각 용어를 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금 이따가도 이제 서울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서울 총괄건축가 그리고 서울시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공공건축가 용어를 그대로 준용하면서 지금 조례상에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 전문가 용어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 총괄 계획가로 이제 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도시건축관리단장 또는 뭐 디자인관리단장 등이 있고 공공건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기본법에는 이 민간 전문가 정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그 정하고 지금까지 큰 변동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축사, 도시계획 기술사, 조경 기술사 그리고 대학교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이슈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외국 건축사 그리고 도시 건축 조경 이외의 분야의 총괄 건축가 위촉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이 3장에서 제가 현안 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전문가 역할 및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역할 즉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상에 좀 간략하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이 업무 기준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총괄 건축가와 공공건축가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괄 건축가는 일단 크게 6가지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고 관련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전 수립 및 기획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그게 광역이든 기초든 이 지역의 향후 비전,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실행 전략을
실행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구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통합 마스터 플랜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국토부 지원 사업으로 지금도 계속 운영 중인 공간환경 전략 계획을 이제 아마 하고 계신 지자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 즉 거의 이제 8, 90% 이상의 지자체는 이 건축 및 도시 관련한 사업, 그 단일 사업의 자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어떤 지역의 아젠다 설정보다는 이런 개별 사업부터 먼저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 발주 방식 검토 및 지원은 사실 이 워딩의 그 가장 좀 숨겨진 목적은요. 많은 지역에 특히 이제 중소규모의 많은 지역이 입찰 방식으로 그냥 진행되는 기존의 관례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설계 공모를 법적 규정에 따라서 이제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총괄 건축가 및 또는 공공 건축가 분들께서 그런 지원을 이제 하시도록 좀 제시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공 건축가 운영 지원. 그러니까 공공 건축가는 현재 이제 국내 이 조건 속에서는 국내의 어떤 행정적인 틀 속에서는 공공 건축가가 총괄 건축가와 별개로 작동하기보다는 총괄 건축가와 굉장히 긴밀한 협력 체계 속에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괄 건축가 주도로 이 공공 건축가의 좀 운영 체계를 정립하고 같이 좀 협력해 나가는 구조로 저희가 좀 제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도시문화 진흥 지원은 이를테면 지역에서 이 공공건축과 관련한 백서를 발행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전시를 한다라든지 축제를 하는 그런 시민 참여 부분들까지 확대되는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공공건축가는 물론 오늘은 이제 총괄건축가 관련 이제 콜로키움이긴 하지만 공공건축과 같이 좀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에 좀 관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따 현안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이슈는 있습니다. 공공건축가라고 총괄건축가와 그렇게 좀 위계를 달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이슈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는 공공건축가는 주로 개별 사업의 기획, 그다음에 설계, 또는 공공건축 심의와 같은 심의나 자문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상세 내용을 이제 자료로 대체를 할 텐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공건축가 뿐만 아니라 총괄건축가 분들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일을 하실 때 좀 그 업무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사항이 오른쪽에 이제 공공건축가 부분에 보시면은 본인이 기획 또는 자문한 프로젝트의 설계에는 참여할 수 없음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공공건축가가 건축 기획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이후에 설계 참여는 좀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내용을 다 알고 어떤 상황들을 아는데 설계 참여를 또 하는 게 이해관계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불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년 또 올해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획을 한 사람이 설계도 사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엔 또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도시 차원에서와 또 건축물의 차원에서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에서는 물론 굉장히 대규모의 이 복합시설이나 그런 것 단지로 좀 조성되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중소규모의 이제 건축물이라면은 기획을 참여한 건축가가 이 설계에도 참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좀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지자체에 별도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오히려 기획 참여자가 설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를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의 운영 체계도 지금 뭐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총괄 건축가의 위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수많은 지자체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오면서 평균적으로 이 총괄 건축가께서 지자체장과 굉장히 협력이 잘 될 때 운영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총괄 건축가께서 그냥 그 담당 부서에 민간 전문가로서
만 역할 하시기보다는 이 그 부단체장급으로 아예 계약서상에 좀 명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관련 부서장들과 좀 협력이 잘 만들어질 때 운영이 원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는 이 공공건축물 그리고 공간환경을 조성할 때 총괄하는 부서가 없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99%가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각각의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총괄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 리스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의회인 것이고, 그래서 외부의 이제 전문가인 총괄건축가 분께서 이 지자체 장과의 좀, 그리고 또 관련 부서장들과의 협력 속에서 그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고 또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이제 그 담당 부서의 그 해야 할 일들도 이제 이 자료상으로는 굉장히 제가 많이 이제 넣어놨는데, 결국엔 총괄 및 공공건축가를 지원하는 역할과 플러스 물론 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공공건축물에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최소한으로 공공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전담 부서여야 한다라고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건축과 관련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제 조성되는 공공건축에 대한 모든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이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련한 여러 법적 절차인 뭐 사전검토라든지 공공건축 심의 등에서 총괄건축가께서 이제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시도록 좀 제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구체적인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공공건축 현황은 제가 그냥 참고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공건축물이 2020년 좀 몇 년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22만여 동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증가 추세인 것은 저희가 이제 계략적으로 데이터를 좀 봤을 때는 여전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그 보시는 것처럼 소규모 그리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네, 이제 데이터들을 좀 그 종합해서 본 결과 사전 검토만 하더라도 이제 50% 가까운 비율이 이제 그 리모델링 사업들이고, 점점점 그 수치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 총괄 및 공공건축가께서 지역의 역할을 어떠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민간 전문가는 지금 제가 가져온 데이터에는 62개 지자체가 이제 운영을 하고 총괄건축가 총 34명으로 여기 작성을 해왔는데요. 지금 국토부와 이 국건위에서 발표하는 것과 좀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사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제 조사를 한 것이고, 저희가 그 연구원에서 국토부 위탁을 받아서 전국의 민간 전문가 현황을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누락되거나 또 추가 위촉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후에 아마 좀 더 보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부적인 그 특성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증가 추세인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62개로 보았을 때는 한 25% 정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광역에서는 70%가 민간 전문가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 7개는 민간 전문가, 그러니까 총괄 및 공공건축가를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 5개 지자체는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공공건축가 및 기타라고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축가의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때문에 기타라고 한 것이고요. 그냥 공공건축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 중에서는 22%가 이제 민간 전문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공공건축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 이제 예측하시는 것과 달리, 그러니까 총괄 건축가가 없이 공공 건축가만 운영하는 지자체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지자체들과 저희가 예전에 이제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총괄 건축가를 모셔서 이걸 좀 그 운영 체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항상 그 이슈가 있어요. 누구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이슈 때문에 항상 좀 주저하시는 지자체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지 않겠나.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그 지자체 행정 입장에서
이 역할의 좀 긍정적인 측면과 또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증가 추세일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를 통해 이제 자료상으로 좀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보면은 이 총괄 건축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세부적인 운영 특성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총괄 및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표본으로 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23년도의 현황들을 봤을 때 큰 비율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대상으로 이 현황을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2% 정도는 총괄 건축가를 지명 추천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괄 건축가가 이제 국내 특성에서는 지자체 장과의 협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이 바뀌면 총괄 건축가가 교체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문제점도 있고 이점도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뭐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일부만 한 18% 정도만 이제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0%의 지자체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총괄 건축가를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건축사 위촉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지방 소도시일 경우에 건축사 위촉이 통상 보통 평균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외부에서 특히 이제 서울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지역을 또 잘 알고 계시는 건축사분이 그 지역의 총괄 건축가를 맡으실 때 훨씬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단체장급이거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비상근으로 주 2회 이상으로 어떤 분들 아마 여기 이제 제가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는데 한 일주일에 4번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계셨고요. 공공건축가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건축가는 총괄건축가와 다르게 공개 모집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모집을 하고 계셨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다 보니까 건축 분야가 많은데, 최근의 경향은 그 추세가 다른 분야의 공공건축가들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한 전문가에 대한 좀 필요성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0% 이상 지자체는 그러니까 공공건축가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라고 했을 때 절반 이상을 지역 관계자로 이제 구성하는 경우가 점점 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고요. 또는 지역과 관련자들을 공공건축가로 이제 구성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좀 역할할 수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인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주로는 아니고 총괄의 경우는 37.5% 그리고 공공은 40% 정도가 조례를 통해서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억 원 이상의 사업은 총괄 건축가 자문을 거쳐서 뭐 다음 그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규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또는 뭐 7가지 정도의 업무 범위를 이 조례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규정할 때 그러니까 총괄 건축가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또 총괄 또는 공공건축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지역에 가셨을 때 이러한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그림이 있으시지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총괄 건축가가 누구인지 일단 처음 들어본 사람이 굉장히 많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입장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반드시 업무 규정을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거의 이제 뭐 총괄 같은 경우는 93.8%에 육박하는 비율로 그러니까 개별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추세로 봤을 때 저희가 그 이전에도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데이터들을 보니까 점점 이렇게 공공건축가 지원이라든지 특히 건축 도시문화 진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축제라든지 백서발간이라든지 전시라든지 하면서 좀 시민들을 향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세 번째 이 민간 전문가 그동안에 이런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어떠한 좀 쟁점 사항들이 있었고 우리가 또 어떻게 좀 해결을 나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12가지 정도의 그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민간 전문가 자격 기준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건축사 그리고 도시, 건축, 조경 이외의 관련 전문가들을 현재 법령상에서는 법령상으로 따르면은 위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재작년의 연구부터 계속 제시가 되어 왔는데요. 이게 그 저희가 이제 법제처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니나 비슷한 그 판례를 보면은 이 민간 전문가는 지자체장이 위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촉 그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고 그 운영 권한도 지자체에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자격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에서는 현재 법령상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뭐 서울시를 비롯해서 별도의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외에 이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위임 규정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그 범위에 이제 그 전문가를 위촉하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세요. 그리고 실제 내부 감사에서도 그게 좀 문제시 된 적이 있어서 현재 지금 법령상의 이 자격 기준에 대한 좀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괄 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이제 역할, 위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 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어느 정도의 큰 사업들, 즉 그러니까 금액이 큰 사업들은 총괄 건축가가 하고 좀 소규모 사업들은 공공건축가가 하고 근데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공공건축가 분들이 어떤 지자체는 그 지역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시는 당연히 이제 그동안 많이 그 운영이 되어 왔고 사업도 일단 워낙 많아서 그 수긍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뭐 7, 80명, 4, 50명 이렇게 이렇게 위촉이 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고 1년에 한 번 회의 참석 1시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역할이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 지역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공공건축가의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실질적인 좀 역할이 부여된다면 지역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공공건축가에 이제 위촉을 한다라는 측면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공공건축가가 그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및 기초의 총괄 건축가의 협력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또 각각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기초단체로 그러니까 광역 및 기초로도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협력에 대해서 제가 이슈를 말씀드리는 거는 중복 사업 문제 때문입니다. 이 중복 사업 문제가 그러니까 광역에서 어떤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라고 했을 때 기초에서도 그거를 인근 부지에 조성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특정 건축물 종류를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 뭐 그 유형과 상관없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별 연계나 중복 검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좀 그 정기적인 회의를 하시거나 또는 뭐 심포지움을 개최하거나 하는 일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총괄 및 공공건축가 협력 부분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 전문가 제도의 지속 운영이 계속 이슈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장이 변경되면서 어떠한 그 협의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인 통보로
좀 이렇게 사임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민간 전문가 제도를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사항에 이제 규정을 하게 되면 좀 지속 운영에 이제 좀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민간 전문가께서 이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오늘 지역에서도 이제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역 그 지자체 담당 부서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부서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는 그냥 총괄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체육시설, 그다음 뭐 도서관, 복지시설, 다른 부서가 더 좋은 건축물을 짓게 서포트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총괄 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담당하셨던 그 담당자분들은 너무 지쳐서 다른 먼 곳으로 떠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좀 성과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민간 전문가를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어도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신 거 잘 압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백서 발간이나 전시나 또 이런 오늘 자리와 같은 여러 그 심포지움이나 콜로퀴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총괄 및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공공장소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성과를 좀 확산시키기를 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까지 그 2007년에 그 건축 기본법을 통해서 제도 규정이 마련이 되고 이후로 지금 계속 이제 운영이 되면서 처음 초창기 때 만들어진 그 제도적인 틀을 바탕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시범적으로 계속 케이스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20%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이제 확산 추세인데요. 이제는 그냥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뭐 보수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부분 해결, 뭐 또 성과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부분 해결, 이런 측면에서 좀 나아가서 종합적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진단하고 또 이 한국,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사례들을 그동안 저희는 많이 접목을 했는데요. 한국 조건에 만든 민간 전문가 운영은 또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맞는 민간 전문가 그 운영 기준, 제도들이 다시 한번 좀 구축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백성경 부연구위원님께서 민간 전문가 제도와 발전 방안 및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간 전문가 제도의 성과에 대해 세 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각 한 10분씩 발표를 진행하기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광역지자체 관련하여 감병근 서울특별시 총괄 건축가님의 발표가 시작되겠습니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좁은 게 4시 반부터 제가 국제회의를 시청해서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나머지에 다 참석을 못하고 한다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 슬라이드가 대부분 20장 남짓한데 제가 60장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시간 위주로 하면은 슬라이드 한 장당 10초씩 제가 끝내야 되고, 내용 위주로 하면은 20초에 한 장을 넘겨야 되는데, 주간 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셔도 됩니다 해서 20분을 잡았는데 제가 20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체 스케줄로 봐서는 2부 주제에 할 시간을 이미 넘어서 제가 일단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울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 중심으로 하는데,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에 조직은 저희가 상당히 규모가 큰 걸로 되는데, 2012년에 원래 총 공공건축가 77명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현재는 공공건축가가 10기로 177명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 100여 명 이상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조직은 제가 처음 왔을 때 단장님은 계시지 않았고 한 과에 5팀에 38명으로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현재는 국장님 한 분에 담당 과장님 3분 해가지고 인원이 76명인데 7월부터는 다시 한 과가 더 증설이 돼가지고 한 20개 팀 정도의 한 100여 명이 지원 조직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원 조직의 업무 범위는 크게 현재 3개의 담당관으로 나누면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 부분입니다. 미래 공간 기획인데 이거는 우리 서울시 전체의 개별 주제별 기획이 아니고 정책적 기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해가지고 총괄 건축가가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운영되면은 지속 가능한 이 제도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시스템 구축되는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미래 공간 기획을 하고 있는 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개발 기획팀이 있는데 이것은 대규모 민간 사업 부지를 갖다가 사전 협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 가지고 공공이 지원하는 담당 부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우리 공공 쪽에서 개발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그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번에 발표한 용산 업무지구 같이 공공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부지에 대한 것은 직접 개발 사업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부서의 업무를 다 제가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오늘은 첫 번째는 미래 공간 기획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가 창의혁신 건축 도시 디자인에 대한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는 것이고 현재 오늘 오전까지 2차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운영한 것을 잠깐 뒤에 소개해 드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6월 의회까지 해가지고 7월부터 발효될 수 있는 조례를 갖다가 의회하고 지금 협력해서 올해 안에 올 7월부터는 작동이 되도록 창의혁신 도시건축 디자인 조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제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조금 여기에 우리 국건의 분들도 다 계시니까 건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서울시만 노력할 거예요. 함께 노력했으면 싶은 것이 창의혁신 특별법을 갖다가 제정을 갖다가 목표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창의혁신 특별법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창의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하고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를 그 설계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이 효과를 보려고 하면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통합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항상 사업 단계에서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디자인을 갖고 오면 심의 과정을 통해서 원 디자이너의 생각이 왜곡되고 또 왜곡되어서 디자인은 상실되고 디자이너도 상실되고 심의 결과만 남는 이런 폐단을 갖다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좀 개선을 할까 해가지고 선 디자인 후 사업 계획을 하고 또 공사비도 현실화해가지고 실제 드는 돈을 디자인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되고 그 건축가의 위상은
디자인 단계만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참여를 보장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가에게 본인들이 책임지고 전체를 갖다가 디자인을 갖다가 주관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예를 갖다가 우리 여기에 있는 노들섬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 5월에는 당선작이 나오는데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당초 시작할 때 저희는 노들섬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큰 방향만 있었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이 계획이 없을 때 기획 디자인 공모를 갖다가 7팀에게 우리가 요청을 했었고, 그분들의 기획 공모를 근거로 해가지고 종합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우리가 확정을 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규모와 그 규모를 가지고 사전 예산 절차를 갖다 다 완료한 다음에 이번에 기본 설계에 대한 공모를 해서 5월 중에는 여러분이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실제 국내외의 창의혁신을 갖다 주도할 만한 대표적인 인물 7분을 모시고 이것을 갖다가 진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들섬이란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음악적 파노라마를 가지고 다양한 워터프론트 앵커 시설을 제한한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이런 안, 그 다음에 다리로 연결된 군도라는 개념으로 섬들의 집합 형태로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안, 혹은 아쿠아파렛이라고 하는 또 다른 건축적인 언어를 가지고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오픈 스페이스를 갖다 경험하도록끔 창조 제안을 한 안, 혹은 아예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접근 자체가 새로운 개념의 이동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한 로들링이라는 안, 그 다음에 노들섬이라는 그 섬의 이름처럼 아주 산들노들이라는 징검다리 돌의 디자인을 갖다 제안한 것, 마지막으로는 앞선 6개와는 달리 자연 생태라고 하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과정에다가 섬을 맡겨놓고 그것을 갖다 운영하는 것도 자연이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안까지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안이 와서 저희가 이것을 중심으로 이 섬이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걸 확정하고 예상 규모를 확정해서 현재 기본 설계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건지 저렇게 나올 건지는 우리도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형태, 노들섬이 공공이 가지고 있고 공공이 주관한 창의혁신 디자인의 어떤 시스템의 하나의 시범 사업이었다고 하면은 민간에게도 그 기회를 주자고 해서 창의혁신 디자인 공모를 갖다가 저희가 해서 1차적으로 25개 안 중에서 9개를 갖다 선정했는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주거에서부터 오피스까지 용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실제 제가 누구라고 이 얘기를 하는 세계적인 거장들이 참여를 했고 국내에 정말 숨겨졌던 보석 같은 건축가들이 아주 제한 없이 한번 마음껏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게 오늘 심의를 한 것인데요. 이 제도가 안착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적인 건축가를 얼마든지 양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건축가들 물론 이 중에는 세계적인 거장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고 전혀 어떤 것이 세계적인 건축가다, 그 국적을 따지면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저기 있는 플로팅 파크 같은 경우가
그라운드 레벨에서 이어지는 녹도가 저기에 있는 루프 가든까지 2km를 한 건물에서 유의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공공기여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하셔도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우리 그것도 도심 내에서 평면적인 엉그란데 파악이 아니라 입체적인 저런 건물의 상당 부분 자세히 보시면 프라이빗 공간하고 퍼블릭 공간이 거의 퍼펙트하게 디자인상으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제공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많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여기에 녹여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잠깐 거꾸로 보시면은 심지어는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있는 5제로 타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오염 공기, 물, 쓰레기, 에너지부터 탄소까지 퍼펙트하게 5제로가 되게끔 시스템으로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는 제안이었는데 굉장히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듣고 참 가슴이 벅찼습니다. 실현된다고 하면 세계 최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 서울에 저런 것들이 창의혁신이라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구현된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시스템 구축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서해에 가서 가장 부럽게 봤고 한국에 와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한 게 우리의 모든 도시 중에 어느 한 곳도 종합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고 가져본 적이 없다. 딱 한 번 있었는데 630년 전에 정도전 선생이 한양 도읍을 위한 마스터 플랜 한 장 딱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울의 100년 미래 마스터 플랜을 짜자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다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바탕이 강이 전체 도시 면적의 12%고 숲이 산이 전체 면적 25.6%인데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원까지 포함하면은 605평방킬로미터의 43.8%가 우리는 자연을 깔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 도시를 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이런 태생이 세계 1등인 도시는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겠는지를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는데 정도전 선생님의 여기에 우리가 수선 전도를 가지고 놓고 그때 계획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퍼펙트하게 자연을 기반으로 한 도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 정도는 한 장씩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지금 현재 세 가지 큰 축입니다. 하나는 지구촌의 문제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맺고 갈 것인가 하는 자연성 회복 문제를 갖다 한 축으로 보고 우리 현재 한정된 공간 내에서 사람 상호 간의 관계, 도시와 건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다층 복합 수직 도시라고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출발을 하고 이 둘을 갖다가 어떻게 기술로 융융합을 시켜가느냐 하는 것에 최고의 꼭지점은 휴먼 시티가 되게 하자는 것으로 100년 마스터 플랜을 현재 짜고 있는데 잠깐 소개하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글로벌 서울을 본다고 하면은 세계적인 도시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서울이라는 축을 하나를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도시와의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맺을 것이냐 하는 그랜드 서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과제를 하나 풀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상으로 현재 우리의 서울에
여기에는 마이크로 서울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 단위는 이겁니다. 한양 도성이 원래 좌우로 4km입니다. 상하로 4km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중심에서 2km, 보행으로 30분 거리 내에 직주락이 다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보행 도시를 갖다가 기본 단위로 한다고 하면은, 이 기본 단위를 올해 안에 우리가 10개를 갖다가 이미 용산을 했고, 선안권 했고, 세운지구 했고, 동북권을 했는데 5월 초에 다시 하나 저쪽에 상암지구에 하나를 더 할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안에 저희가 10개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10개가 합해가지고 100개가 된다고 하면 서울은 완성되는 미래가, 그러니까 100년 후에 세워지는 도시가 아니라 100년을 미리 경험하는 도시로 이렇게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바꾸려고 합니다. 시스템상으로. 하나는 도시계획을 갖다가 일단은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폐지한다는 도시계획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도시계획에서 출발하는 구도를 갖다가 공간계획에서 출발하는 것, 시스템을 바꾸고, 도시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단위로 내려왔을 때 그 단계에서만 도시계획을 갖다가 논의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지금 필지 단위로 되어 가지고 있는 공간의 밀도를 갖다가 공간 구조별 밀도 단위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층 복합이 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도시 레벨도 다층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봐서, 저희가 필지 단위의 기준의 레벨에서 도시 공간 기준의 레벨 관리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게 공간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발표 자료를 보셨지만, 도심권은 구도심하고 용산 신도심하고의 두 개의 관계를 어떻게 공간 구조를 가져갈 것이냐, 그 다음에 서남권에서도 발표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마곡이라는 데하고 그 이하의 남쪽하고 저쪽에 서쪽으로 있는 인천공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도시공간 구조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은 동북권 따로 동남권 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간 구조 계획을 갖다가 지금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지별 공간 구조의 밀도 관리를 갖다가, 현재 서울의 밀도는 필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총 밀도가 얼마인지, 얼마의 나무 밀도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다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이 지금 현재 총 개발 가능 밀도의 60%를 쓰고 있으니까 아직도 40%의 밀도의 여유는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밀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개발 가능 밀도를 80 내지 90%만 올려도 오른쪽처럼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 단위로 내려오고 동 단위로 내려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강남구 밀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강남구만 하더라도 현황 밀도가 총 개발 가능 밀도가 136% 중에 54%를 쓰고 있으니까 제법 아직도 여유 밀도가 있다. 물론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기준을 넘은 데도 있지만, 어떤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그 밀도가 아주 저밀도여서, 이걸 아까 공간 구조별로 이 밀도를 갖다 서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조절하는 쪽으로 가면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달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밀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기 용산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 평균은 900인데 초고밀로 가면 중심상업 100으로 두고 일반 상업은 800으로 두는데, 당연히 중심상에서도 100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밀도를 갖다 이월을 하게 되면 2000도 될 수 있고, 저기에 있는 800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600, 400으로도 조절될 수 있도록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서, 여기에서 아까 도시계획을 제가 이 단계에서 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업무지구가 어디고 학교가 어디고 공원이 어디고 필지 단위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만들지 않고 이렇게만 나누어 놨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기능을 위주로 해가지고 용도를 갖다 정하고 거기에 대한 밀도를 정해서 총 밀도는 얼마니까 여기 안에서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달라 하는 것으로 지금 전 세계 시장에 내어놨는데 전체 다 현재 아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에게 개발 디벨로퍼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우리 공공이 하는 것은 그 제안이 적정하냐 적정치 않느냐를 놓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공간 레벨에 대한 건데요.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제가 사실 이 자료는 여러분이 공개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왜냐하면 혹시나 공포감을 갖거나 잘못 이용돼 우리 지구 온도가 4도가 변하면은 빨간만큼의 해수면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홍수가 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해수면이 올라와서 침수되는 지역을 여러분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포공항도 없고 우리 여의도도 없습니다. 4도가 올라가면. 근데 유엔이 작년에 기후본부에서 발표했죠. 2022년에서 23년까지 1년 사이에 해수면 온도가 0.2도가 올라갔습니다. 5년에 1도가 올라간다면 20년 후면은 저렇게 된다는 얘기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위기 관리를 위해 가지고 이 레벨 조정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서 일단은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거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안전 레벨을 갖다가 일단 정해놓고 그 아래 비주거 용도를 갖다가 허용하더라도 주거 용도는 재안전 레벨 아래쪽에는 안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용산에다가 적용해서 보면은 지하도시가 있고 지상도시가 있고 공중도시가 나눠진 것이 그렇게 해서 나눠졌고, 실제 비주거용인 재안전 레벨 아래의 도시에는 최대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계절에 따라서 변화. 그걸 갖다가 다시 단면으로 잘라가지고 우리가 용산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 위에는 일단은 목표를 갖다가 대지 면적, 용산이 50만 평방미터인데 50만 평방미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입체 녹화를 시킨다고 하면 100%의 녹지도 확보 가능하다. 근데 이걸 창의혁신으로 저희가 시중에 내었고 제안을 했는데 창의혁신 협상이 들어온 것이 대지 면적의 195%를 녹지로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안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기술과 융력함을 어떻게 이루고 지속 가능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건 5Z입니다. 그래서 서울형 리즈도 우리가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맨 마지막에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감성을 부과해서 누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서울은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궁극적으로 서울이, 저는 현재는 지구촌에서 한 5위권 안에 들어가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을 잊고 묻혀있는 것을 들춰내고 또 그것을 활용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세계 1등도 그런 면에서는 저는 머지않아서 달성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20분에 맞추겠다는데 5분을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모자란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 감병근 총괄건축가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관련돼서 기초지자체 관련해서 이석형 의정부시 총괄건축님 나오셔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혹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KTX 시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많으시죠? 조금만 연장하시고 저는 딱 9분 30초 하겠습니다. 그 서울시 같이 좀 대단한 지자체를 하다가 이 보시면 아마 현실감이 좀 많이 좀 멀 수도 있는데, 의정부시 보시면 아마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의정부시 보시고 좀 많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진 8장 딱 보여드리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장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오전 8시 반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담양에 내려가고 있는데 교수님 드디어 우리 걷고 싶은 도시 디자인 국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알고 있는데 왜요? 그러니까 그래도 통과됐다고 막 자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마 고민을 많으실 텐데 총괄 건축가 하시면서 저는 시장님이 이제 5년 전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수원시도 지금 행궁부터 부시장 할 때 다 하셨고 부지사 할 때도 정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의정부 시장이 되면 정말 제대로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그때부터 이야기해서 저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시장님이 이제 시장이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겪어 보니까 그 아까 저희 백성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하고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장님이 이제 끝나시면 저도 그만둘 예정인데 이 단체장이 얼마나 이 도시화 건축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가 정말 핵심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도시 디자인 국도 그렇고 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이 단체장의 철학 그리고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도시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건축 기반이 아니고 도시 디자인 이 기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런 걸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관이 많았는데 시장님이 이제 정권을 내려주셨습니다. 저희 과의 과장님하고 지금 오늘 다 왔는데 이제 부서 그 다음에 인력 예산 그리고 위원회도 저희가 삼고 초려를 해서 특히 건축 베이스의 분들 정말 모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 지금 한 8개월 돼서 이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움직일 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님 주재회를 저는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냥 이렇게 아니고 제 방이 또 바로 시장님 앞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항상 저 있는지 없는지 감시를 하시고 제가 화요일 목요일 출근하는데 저번 주에는 일주일 내내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년이니까 올해 가능한데 연구년 끝나면 학교에서 쫓겨날까 걱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긴밀한 소통 그 다음에 이 도시와 건축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이 총괄 건축가하고 단체장과의 이 밀접한 관계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쪽에 시장님이 계신데 저희가 통합적인 이 계획을 시장님들이 다 운영하고 시장님은 절대 대신에 내용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다 맡겨두시고 저희 이제 최근에 이제 도시공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도시공사 그 다음에 관련 실 국가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다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이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달에 걷고 싶은 도시 디자인국은 도시, 건축, 조경, 도로 모든 통합된 이 도시와 관련된 모든 국을 통폐합시켜가지고 이 국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시장님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여기 위에 이제 걷고 싶은 도시 디자인 국이 만들어져서 도시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아마 걷고 싶은 도시 디자인 국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보행 도시를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라는 것은 걷고 싶은 이유 그걸 만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건축과 도시가 얼마나 경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가 그 철학적인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걷고 싶은 도시 디자인 국이라고 하고 아마 경기 북부에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 북부가 생각보다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도시나 건축의 기반이 열악합니다. 저희가 바로 이제 도원구 위에 의정부시가 있는데 의정부시가 어디부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바로 옆인데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도시와 건축의 이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인재, 그 다음에 기반, 예산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상고로 초려해서 저희가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만들 이 보행 이 의정부의 유의 워킹 이 20플랜은 이걸 하기 위한 그 20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 할 수 있는 모든 사업 건축과 도시에 관련된 사업을 통합시키고 시장님이 다행히 그 전에 부시장도 하셨고 부지사님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행정 시스템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적화된 그 부서 시스템을 만들으셨고 그게 이번에 6월 30일 날 출범하는 저희 통합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희 공간환경 전략계획입니다. 저희 아우리하고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과업을 수행했는데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요즘 지자체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 독자적으로 이거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복지 예산이 65%, 35%를 시 예산을 꾸려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저희 공간환경 전략계획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자신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기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패턴 랭귀지에서 나왔던 방식으로 이 경부 북부가 정체성이 별로 없습니다. 다 돌아봐도.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패턴 랭귀지의 기본을 따라가지고 모든 것들을 모듈화시켰습니다. 저희가 없더라도 제가 그만두라도 이 공간은 E에 몇 번, A에 몇 번씩으로 해서 건축과 도시와 가로가 접합시켜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걸 1m 단위로 모듈화 시켜가지고 의정부 전역을 이렇게 공간을 계획해서 이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는데 의정부가 경기북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통과도시입니다. 다. 요 북쪽으로 다 이쪽으로 열리면서 모든 것이 통과되다 보니까 이 정주나 걷고 보행, 녹지,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방향을 저희는 동서를 연결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특히 보행과 건축과 경관의 시스템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 관련된 기능들을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오늘 과장님, 팀장님, 중원 다 왔는데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만들었고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20년 동안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사업과 방향 그리고 세부적인 경관의 지침까지도 다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고 연결 방식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제 사람일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매너나 이 태도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 도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건축이 어떻게 해야 돼야 되고 가로를 어떻게 지금 이거 만들기 전에는 의정부는 모든 걸 따로 했습니다. 가로, 식재 따로 하고 보도 따로 하고 건축물 따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합 계획이 하나도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방침과 내용들을 저희가 공간환경 전략계획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여기에 관련된 그 사업은 어떤 식으로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부서가 책임을 지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다 담아내어 가지고 저희가 풀어나갔고요. 그래서 제일 핵심 사업으로 이제 저희 요것만 오늘 다 잊으셔도 요것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청부터 쭉 연결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이 기획과 사업을 다 담았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걸 저희가 이제 행정 내부 시스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저희는 주민하고 전문가 협의체 워킹그룹 중심으로 통합해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중심은 아니지만 저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전문가분들 다 섭외해서 이분들이 다시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서 이 거버넌스식으로 다 풀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사업들을 운영하고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0개 정도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들하고 모든 관련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고 이 걷고 싶은 이유를 풀어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시다. 보행도시 절대 저희는 보도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이 모든 시민들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걷고 싶은 이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하나의 방식으로 저희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겠지만 저희는 차선 없애고 보행자 도로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도 많은데 생각보다는 요즘 저항이 좀 덜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들 저희가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장님 얼마 전에 오셨지만 저희 캠프 레드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걷고 싶은 도시의 제일 핵심 축으로 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걸 모든 식으로 이 문화로 연결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드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우선 시청부터 제대로 바꾸자 해서 저희 시청 내부를 이것도 이제 공무원들 워킹그룹에서 모든 걸 제안해서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여기가 원래는 다 격벽식으로 되어 있던 공간들입니다. 다 부쉈습니다. 저희가 다 부수고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 만들어주고 내부 공간부터 건축부터 전부 다 협의식으로 바꾸고 관련된 디자인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의정부의 지금까지 건축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건축 기반인 제가 아닌 눈으로 볼 때 너무 낮은 그 건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협의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 단계씩 바꾸고 있고, 이게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만들고 저희는 책장 안에 절대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서를 연결하는 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사업들을 하나씩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업이 여기가 의정부역이고요. 여기가 신세계백화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가 다 단절이 되어 있고 녹지 공간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복합화해서 이제 이걸 다 올려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 동서를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디자인 계획을 거의 끝냈고, 이제 7월 1일에 이제 저희 도쿠시마 도시 디자인국 출범하고 시장님이 이제 이걸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 계획에 있는 모든 사업, 핵심 사업 10가지부터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계획들을 실제로 만들고 있고, 대표 사업들은 후반부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게 이제 전략 계획입니다. 전략 계획에서 저희가 시청 앞에부터 요거를 어떻게 연결시킬지, 요걸 만났을 때 저희가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려, 그리고 이 동서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지. 다행히 VIP께서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을 실어 주셔서 어쨌든 저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모든 구조, 그 다음에 방식, 이런 것들을 전략계획에 다 담았고, 이걸 저희가 실제 사업으로 다 지금 해서 이제 계획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단계고, 저희는 내년까지 기본 계획 다 끝내고 역 주변, 그리고 망월사역, 그 다음에 가능역,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 고산 밀락 지구까지 도심 전역에서 특징을 연결해서 이 보행이라는 개념으로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하반기에 지금 공사를 해서 실시 설계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 이런 많은 사업들을 저희 지금 공공건축가, 민간건축가 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 시스템에서도 저희가 걷고 싶은 도시 디자인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때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가 사업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 의정부시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가 진짜로, 저는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찾아가서 예산도 제가 받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돈이 없어서. 예, 저희 의정부시 기대해 주시고 이걸 내년에 다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때 되면 의정부시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의정부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딱 됐네요.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현 총괄건축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간전문가제도 성과 관련해서 기초지자체 관련해서 조준배 영주시 총괄건축가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준배입니다. 제가 이 민간 전문가 제도 처음 시작할 때 아우리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거기서 연구를 하면서 영주시하고 인연을 맺었고, 그래서 시장님에게 이런 제도가 있는데 한번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부탁을 했고, 그래서 시장님이 오케이 하셔서 2010년도에 제가 영주시를 처음에는 1호 공공건축가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해 민간 전문가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디자인 관리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서 한 5년간 일을 했고, 그 이후에는 다른 분이 한 4년 5년 해서 요번에 다시 영주에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총괄을 맡았는데, 제가 내려가게 된 이유는 이제 영주시가 올해 10만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지방 소멸에 관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영주시에 다시 내려가다 보니까 오늘 이 발표를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발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서울시를 보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모든 방법론의 정반대로 가야 될 것 같고 생존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진 상황인데요. 일단은 201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한 14년 정도 진행된 성과를 일단 말씀드리고 끝에 저희도 시에 돈이 없는 관계로 국토부의 민간 전문가 제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을 지금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우리에 있으면서 공공건축을 통해서 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으로 이제 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들을 세우면서 이 영주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이 제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1호 공공건축가가 2009년,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로서는 201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내려갈 때 한 개의 수단, 세 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그게 마스터 플랜이고 세 개의 시스템은 총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시장급으로 해서 국이 다른 일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초기에 공공건축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라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공공건축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가 초기서부터 관여해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행정 시스템에 안착시킬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이건 아우리에서 만들었고 영주시에서 시장님이 특별히 또 부탁을 해서 영주 프로젝트로 한 것이고, 거점을 5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천천히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중장기적으로 공공건축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 중심으로 어떻게 공공건축을 모으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나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인데 결국은 이러한 마스터 플랜과 행정과 전문가가 도와줘서 10년 동안 한 개 팀입니다. 저희 관리단을 지원하는 팀이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팀이 중앙부처 20개 사업에서 875억을 따왔는데, 결국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그 효율적으로 어떻게 종합하고 모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관리 체계 성과로 보면 7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15개 수상을 했습니다. 대부분 우수상, 최우수상 정도로 대부분 받았고,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영주시 공공건축 관리 체계, 그래서 행정혁신상을 2차례 받았습니다. 그만큼 영주시는 이런 품질 개선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고, 이때부터 자리 잡은 그 현상 설계, 공모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모가 나가면 한 2배 정도의 건축가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작품 또한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상을 받은 공공건축물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보면 이제 이 국을 넘어서서 통합하는 것 때문에 부시장급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약간 주춤해서 실제적으로 한 국장에서 과장 사이 정도의 대접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더 노력은 하고도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저가 4기 단장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분들이 계속 해왔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작은 공공축물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 SOC의 시범 사례로 서울시하고 영주시가 발표가 됐고 국무총리가 이제 삼각지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마스터 플랜이 결국은 도심 활성화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생과 연계해서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재생에서 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쪽이 구도심이고 이쪽이 신도심으로 이전을 했고 여기는 아예 이제 택지가 신도시가 개발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주도로 먼저 했고요. 주민들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한 상태입니다. 이 길은 한 100년 이상 된 길인데 여기에 모든 군청, 교육청, 경찰서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제 역사문화거리라고 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합하고 통합하면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업이 일어나기 동시에 조그마한 공공건축물 촉매로 해서 주변을 같이 활성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재생처럼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일어나는 지역에 7가지의 사업을 여기에 몰아서 장소를 만드는 역할을 했고 이러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됨으로 해서 동네가 변하고 뭐 땅값도 오르고 주민들도 집수리를 시작하고 이런 효과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길, 100년이 넘은 길이 이제 공공건축물들이 전부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 때마다 이거를 셋백을 시켜서 이 거리를 확장하면서 보행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드는 그래서 계속 교육청이 옮겨가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 센터, 그 다음에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만들어지면서 계속 셋백을 해서 거리를 한 10년간에 걸쳐서 셋백을 시켜서 확장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등록문화재로 여기를 또 지정을 받으면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한 10년간 진행됐던 것들이 이제 각각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통합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통합 브랜드로 여기를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구성을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점은 동서로 있는 이 삼각지가 있는데 철도에 의해서 폐쇄되고 여기서 영주시에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곳을 이제 새로운 공공 서비스 공간으로 바꾸면서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된 공간에 터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들어서 이 공간이 완전히 중심에 있으면서 접근성이 제일 좋지만 가장 어려웠던 지역을 가장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전국 최초로 A3 10장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공모를 실시했고 그 당선작이 이겁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여기 가서 운영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는데 여기 오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공원이 가까웠고 눈치를 안 봐서 굉장히 즐겁게 밝아졌다고 그러고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여기는 더 놀랐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기가 평생 그 대접받는 기분이 처음 든다라고 하는 건물이 이 건물이고 여기 가실 때 양복을 입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700명 정도가 여기 방문을 하시는 곳입니다. 그 요 앞에 어린이를 위한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이 근처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조직을 위한 경제 플랫폼,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어린이 센터, 가족센터, 그다음에 인구 소멸 때문에 생기는 신활력
센터 같은 것들을 이쪽으로 지금 전부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린이,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들이 이쪽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를 진행을 했을 때 재생법이 생겨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는 이제 시장들이 있었는데 요 거점을 이제 재생사업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 역사가 이전을 한 자리에 중앙시장이 들었는데 실패하고 후생시장도 이제 시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이게 1940년 정도의 목조 건물이고 여기가 이제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재생 사업으로 해서 여기를 근대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상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는데, 역시 상업 활성화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여기에서 성공한 사례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땅값이 좀 싸서 임대료도 싸고 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철도 노동자들이 있다가 빠져나가고 완전히 슬럼화돼 있는 지역을 다시 조정하는 사업이었고요. 이장님이 묵공장을 만들어서 16명이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해안부 상도 받고 해서 계속 있고, 지금 이 묵공장은 세대 교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앙시장도 사실은 리모델링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여기는 활성화가 잘 안 된 상황이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새로운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시 가서 재방문을 하고 어떤 전략을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이제 거점 지역에 여기는 이제 체육관인데요. 이 두 개 수영장하고 복싱 연습장인데 이거를 각각 다른 건축가가 동시에 같이 조인해서 들어오는 식으로 현상 공모를 해서 각각 특성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같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공모를 실현했던 거고, 전국 최초로 설계의도 구현을 실현한 건물이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점 중에 마지막 거점이 역세권인데 이거는 이제 재생 사업으로 역세권 사업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 마스터 플랜에 나온 5개 거점이 거의 다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정말 영주시가 활성화됐느냐,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다시 내려가서 다 한 바퀴 돌고 사정을 들어보고 제가 그러니까 총괄건축과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개선 그리고 각과의 통합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면, 지금 스톡으로 보면 공공건축물은 적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얼마나 운영되고 주민들과 결합을 해서 활성화를 정말 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지금은 건축물의 관리가 굉장히 더 중요하고 소프트한 쪽에 좀 더 역량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지금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인구가 줄고 있고 올해 10만이 깨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공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그런 컴팩트 시티는 이룰 수 없고 그만한 예산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건축을 지금까지 14년 동안 조금씩 근처에 모아서 굉장히 엉성한 느슨한 거점이 지금 5개를 만들어놨는데, 일단 이 거점의 성격을 더 부여하고 올해 초에 모든 공무원들한테 얘기한 게, 앞으로는 이 거점의 성격과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다 이쪽으로 몰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지금 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을 연결해서 이 루트만은 무료로
셔틀이 돌아가고 이 셔틀을 타면 공공 서비스가 다 의료부터 보건, 문화, 역사, 청년 이런 것들이 다 생활 SOC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지금 이런 구조로 조금은 더 가보자. 뭐 거대한 예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속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노력하는 것은 이제 고령화가 지금 이 동지역에 50% 이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80, 70대 후반이 되면 자가 운전을 못 합니다. 지방은 거의 자가가 대부분이고 10년 전에도 영주시가 평균 2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자가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10분 안에 이런 순환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드는 거 결국은 이게 하드웨어보다는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이고 복지 돌봄에 관한 통합이 비슷한데 그게 굉장히 지금 공공건축가라는 역할로서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 1년 전부터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보이지는 않고 있고 이번에 마스터 플랜을 이제 세우게 되면 영주형 이 채소 서비스를 마련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시의회에 상정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영주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총괄 공공건축과의 역할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중소도시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공공건축을 스톡으로 해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계속 이제 빈집이나 농촌 영주가 도농 복합도시인데 농촌 쪽에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준배 총괄건축가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상 일부 순서인 그 민간 전문가 제도와 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가 2부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단체 사진 촬영을 한 후에요. 원래 쉬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5분 정도의 휴식 시간만 갖고 2부 진행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